안녕하십니까, 정의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탈원전, 잘못된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 성장 같은 엉터리 경제정책, 또 검찰 수사권 박탈로 정권의 부정과 부패를 덮으려 했다는 것 등, 이거 예를 들면은 이제 열 손가락이 모자랍니다.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잘못을 꼽으라면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모든 것을 북한을 위해서 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을 대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북한 입장에 서서 외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 대신 발사체라고 하고 핵 위협을 해도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란 조롱을 듣고도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동급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우리와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그래야 동등한 입장에서 말 그대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데, 그 격차 줄이는 방법을 우리 수준을 끌어내려서 북한에 맞추려고 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웃 간에 평화롭게 잘 지내자면 사는 수준이 다 비슷비슷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지적 수준으로도 거기에 비슷비슷해야 하고, 취미까지 비슷하게 맞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이웃이 없겠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수준이 비슷비슷한 서유럽 여러 나라 사이에서는 나라 간에 큰 분쟁이 없습니다. 조금 잘 살면 조금 잘 사는 대로, 좀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오순도순 경쟁하며 삽니다. 더 잘 되려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선의의 경쟁을 하죠. 사이좋은 경쟁, 선의의 경쟁입니다. 서유럽 여러 나라들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은 더 잘 살려는 경쟁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남한을 먹어치워서 재배를 불리려는 김정은을 깨우치고 교훈을 주기보다는, 이에 대비하기보다는 잘 사는 대한민국을 거지 같은 북한처럼 만들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티 안 나게, 국민들 모르게 살금살금 모든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그런 짓을 하려다 보니까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월북으로 만들고, 값싼 원자력 발전도 멈춰 세우고, 경제성이 없는 태양이나 바람을 이용한 발전도 나라 도처에 세우고, 그 과정에서 자기네 패거리 도둑질하는 거 눈 감고 잘못을 감추고 감옥을 안 가려고 검찰의 수사권도 빼앗고, 정부 각 부처의 의원회와 산하기관도 능력이 있건 없건 지네들 사람으로 채우고, 곧 평화가 올 것처럼 김정은과 만나 사진도 찍고 선언문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짓거리가 3, 4년 더 계속되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정말 거덜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문재인이 지은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20여 년 전 문재인 나이 아마 그때 54살인가? 그때쯤 50 초반, 청와대에 있으면서 70세 이상이 갈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단의 부인과 자식을 대동하고 억지로 끼어들어가 북에서 이모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 이모가 사실은 자기를 낳은 친어머니였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생가라고 하는 거제도의 집도 거짓말이고, 그 아버지가 인민군으로 복무하다 남한의 포로로 잡혔다가 북으로 송환이 됐는데, 그 후 다시 남으로 내려올 때 문재인을 그때 데리고 내려왔다고 유튜브에서 그렇게들 난리를 치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해 한마디 명쾌한 설명이 없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게 무슨 흉이고 흠이 되겠습니까? 그때 이모라는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평해 이북에 갔을 때 문재인과 이모의 모습이 똑 닮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유튜브 배승희와 민영삼의 따따붙다를 검색해 보시면 제 말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세상에 이모를 닮은 조카 사내아이라니, 그런 경우가 흔합니까? 주위에 들어보셨습니까? 이모 닮은 사내아이.
저는 뭐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친엄마가 고향에 살아있고 그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 아니면 공산주의에 대한 애착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단순히 정책 오류, 잘못된 정책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직이나 돼서 그야말로 쯧쯧입니다. 국민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선거에서 찍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뭐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이제 요즘 그 손주뻘 되는 젊은이들 결혼 청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나이가 먹기는 먹은 것 같습니다. 새로 결혼하는 애들이 좀 더 이제 손주뻘이니까.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신랑 신부 나이가 하나같이 30을 훌쩍 넘긴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에 적당한 때, 결혼 정년기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만은 그래도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가장 건강하게 자랄 때가 그 엄마 나이가 25세에서 30세 사이라고 하는 걸 들으면은 신혼부부 나이들이 30을 훌쩍 넘어가는 게 살짝 저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중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중세는 어땠다, 뭐 이런. 그 중세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이 서기 2000년이니까 서기 0년부터 2000년 사이 중간, 서기 1000년, 지금부터 1000년 전을 전후한 때, 그러니까 뭐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서기 800년부터 1300년까지 대략 500년, 서기 800년서부터 1300년, 지금부터 1200년서부터 700년 전까지 그 사이 500년을 대개 중세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는 이제 미디발 타임이라고 그러죠. 미디발 타임. 미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미디발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럽의 그 문화사에서 이 중세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중세는 암흑기다. 오로지 그리스도적 율법에 얽매여 다양한 문화의 발전이 없었던 시대를 가리키는 말. 중세는 암흑기다. 그래서 그럽니다. 이 중세가 지나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 부흥기가 시작됩니다.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죠. 뭐 문학하고 예술이라 하면 제가 꽝인데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만, 르네상스가 1500년대 전후 한 300년 기간입니다. 대항해가 시작되는 1492년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때죠. 그 대항해가 시작되는 1492년 시기와 맞물리는 1500년대 전후의 300년이 르네상스 기간입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 조각가, 화가, 건축가로 이름을 날린 3명의 이탈리아 천재가 있습니다.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이 이제 1752년 태어났고, 그보다 이제 뭐 20년 후에 그 로마의 그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에 그려져 있는 최후의 심판을 그린 미켈란젤로, 또 그보다 한 7, 8년 후에 태어난 부활이라는 그림을 그린 라파엘로, 이 세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가 낳은 천재 화가입니다. 전부 다 1400년대 말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이제 독신으로 일생을 지냈다고 그러네요. 제가 이제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수다를 좀 떨었습니다.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미켈란젤로는 당시에는 그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화, 최후의 심판을 그린 미켈란젤로는 당시에는 드물게 89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화가가 아니다, 조각가로 불러다오, 이렇게 오언했다고 합니다. 턱을 이렇게 괴고 있는 다윗이라고 그러죠. 다비드 상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는 해부학도 공부하고 해서 이 다비드 상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는 평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 상을 구경한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로마를 방문해서 성당의 천장화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 취향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 미켈란젤로가 재밌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산을 자기 독신이니까 재산을 아마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넘겼던 모양이죠. 그 당시에는
그 자기 재산 상속자인 조카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예, 고맙다. 치즈 12개, 네가 보내준 치즈 12개 잘 받았다. 앞으로는 내가 부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내지 마라. 돈 드는 건 특히 보내지 마라. 그리고 아내는 필수다. 자기는 뭐 독신이지만 조카한테 아내는 필수다. 지참금에 너무 목매지 마라. 아내가 뭐 돈을 얼마 가져오는지 그런 게 너무 목매지 말라. 이제. 돈이 사람보다 우위는 아니다. 외모는 너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너무 여자, 배우자 외모 따지지 말고 박색만 아니면 된다. 집안, 건강, 무엇보다도 착한 마음씨를 봐라. 이렇게 조카한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치즈 12개 보내는 거 잘 받았는데 장가 가는 건 참 필요하다. 너무 여자가 뭐 시집 올 때 돈 많이 해오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외모는 그저 박색이 아니면 된다. 너도 별 일 없지 않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집안을 보고 건강을 보고 착한 마음씨를 봐라 이랬다는 겁니다. 뭐 그때나 이때나 이제 치즈는 참 귀한 물건이고 미켈란젤로는 참 좀 검소했구나. 치즈가 그때도 참 귀한 물건이구나.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참 검소했구나. 약간은 뭐 구두쇠기도 있고 또 재산을 상속하긴 하지만 조카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구나. 또 어느 정도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했구나. 또 상당한 상식의 소유자였음을 미켈란젤로가 상당한 상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 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조카에게 부인을 고를 때 집안, 건강, 착한 마음씨를 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 아들과 한 30년 전에 제 아들과 딸이 대학을 들어가서 이성과 교제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제가 제 아들, 딸한테 한 말이 바로 커먼 센스, 상식, 헬스, 건강, 굿 하트, 착한 마음씨 가진 사람을 고르라 라고 했습니다. 상식과 건강과 선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배우자라 골라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상식이 있어야 되고 너희들도 건강해야 되고 너희들이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니네는 안 그러면서 배우자가 그런 사람을 고르면 안 되죠. 너는 뭐 바람풍 해도 나는 바람풍 해도 넌 바람풍 하지 마라. 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켈란젤로가 500년 전에 장가도 가지 않은 르네상스의 천재인데 이 천재가 자기 조카한테 한 말과 제가 20여 년 전 제 아이들에게 한 말이 이토록 같을 수가 있는가. 제가 좀 쟤는 이렇게 좀 폼 잡는라고 이 말을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월간조선 지난 6월호, 5개월 전 6월호에서 읽었습니다. 추명희라는 작가가 쓴 글입니다. 제가 자랑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제가 2022년 6월호 월간조선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30년 전에 제가 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좋은 반려자를 고르는, 배우자를 고르는 그보다 좋은 반려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조건으로 봤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죠. 뭐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시 대학교 1학년이던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말이 맞긴 한데 용모, 취미, 성격, 직업 등등은 위의 셋 중에 안 속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제게. 그래서 제가 뭐 상식, 건강, 착한 마음씨 이게 기본이긴 하지만 사실은 용모, 취미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건 취향의 영역이다. 취향은 서로 달라도 상관이 없고 바뀔 수도 있고 바꾸기도 쉽다. 취향이라는 거는 취향이 다르다고 헤어지는 일은 없다. 뭐 재미없이 지낼 수는 있죠. 부부간의 취향이 다르면. 뭐 저는 지금도 이제 지집사람하고 취향이 100% 다릅니다. 저는 화랑이를 가거나 뭐 박물관을 보면은 여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외면은 하지만 제 집사람은 보이는 족족 들어가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저와 집사람 아주 취향이 달라도 모든 면에 다 다릅니다. 커먼센스, 이게 상식입니다. 커먼센스, 상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머리에 들은 게 많아도 진실하지 않은 사이비 지식인이 됩니다.
커먼센스, 이 상식이라는 게 양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남 민주당의 수많은 좌파들을 보십시오. 별을 4씩이나 달고 군대에서 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다는 그 내남 민주당 사성장군 국회의원이 군대까지 다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일본과 손을 잡으면 이 땅에 우길기가 일본 깃발이 휘날리게 될 거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당대표라는 자는 세상에 어느 따위인데 친일 외교를 하느라며 저 감옥 갈 범죄를 덮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상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양심에 털이 잔뜩 나서 이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상식이라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독서, 사색, 생각하는 거, 그리고 가정교육에서 얻어집니다. 이게 미켈란젤로가 조카에게 말한 집안을 봐라. 미켈란젤로가 조카한테 배우자를 얻을 때 집안을 봐라 그러는데, 그 집안이라는 게 바로 이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런 겁니다. 집안이라는 게 명문거족 출신을 고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 가정교육 받은 사람을 배우자로 고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메디치 가문이라는 이탈리아 최대 가문의 후원으로 예술을 꽃피울 수 있었던 미켈란젤로였기에 누구보다도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 미켈란젤로는 두 번째로 배우자를 고를 때 건강을 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건강. 제가 지 애들한테 건강을 이야기했을 때는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강한 사람을 택해서 교제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은 배제한다는 말이냐, 시집장가도 못 간다는 말이냐, 그렇게 물으시겠지만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나이 되도록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면, 시원찮게 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니냐. 시집가고 장가갈 나이 30이 가깝도록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건강이 시원찮다면 그 사람이 좀 시원찮은 거 아니야? 바로 이런 점을 제가 고려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유전이라면 할 수 없죠. 유전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고 건강에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습관과 가정생활로 망가진 건강은 없는지 이걸 좀 잘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30년 가까이 계속된 나쁜 습관이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이걸 왜 대신 짊어지고 고쳐주려고 남은 결혼해서 살 50년, 60년의 인생을 애를 쓰고 낭비를 합니까? 이걸 이기심이라고 단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도록 자기 건강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머리가 나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의 국민이 고생이고, 회사의 오너가 되면 회사가 망하고, 조직의 장이 되면 조직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나쁘면 항상 친구들끼리 얘기해 평생 고생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농담만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켈란젤로가 조카한테 배우자를 고를 때 고려하라는 3가지 중에 마지막이 착한 마음씨입니다. 저는 그걸 영어로 good heart, 아주 착한 마음씨, 심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타고나기도 하고 부모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아 생기기도 하고, 안 그러면 학교나 종교단체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 생기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타고난 천성과 부모의 영예입니다.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종교단체에 나가서 신부나 목사나 스님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역시 착한 마음씨는 타고나거나 부모의 영예입니다. 이 2가지, 타고나거나 부모의 영향 2가지가 없으면은 후에 어떤 훌륭한 개인 교수를 만나더라도 착한 마음씨가 쉽게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타고난 착한 마음씨를 보라고 왜 500년 전에 미켈란젤로가 강조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부모에게서 어떤 천성을 갖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는지 잘 살펴서 배우자를 골라라.
이렇게 500년 전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말했습니다. 이거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철진한 그 월간지를 정리하다 뜻하지 않게 좋은 글을 발견하고 오늘도 이걸 주제로 한 꼭지 글을 써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